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 현장의 최전선에 서게 될 당신, 바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식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정말 복잡하고 매 순간 판단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교통사고 현장이나 낙상, 폭행 현장에서 뇌손상 환자를 마주했을 때 그 머릿속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뇌손상의 병태 생리에 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원리, 그러니까 뇌손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악화되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목표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외상성 뇌손상 TBI라고 하죠. 이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뇌에 가해진 외상성 충격으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 변화를 유발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크게 두 가지,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손상 또는 1차 손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충격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갑작스러운 가속이나 감속 혹은 관통상 같은 걸로 신경세포나 혈관이 직접적으로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이죠. 혈흔 뇌장벽까지 손상돼서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혈액 성분 같은 것들이 뇌 조직으로 막 유입되면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네요. 충격 지점하고 그 반대편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충격급 손상과 반충격, 컨트리급 손상. 이게 뭔가요? 머리가 부딪힌 곳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충격 지점 바로 아래쪽 뇌가 딱딱한 두개골에 부딪혀서 다치는 게 충격 손상이고요. 근데 뇌는 아시다시피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에 이렇게 둥둥 떠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그 관성 때문에 반대편으로 확 튕겨나가면서 그쪽 두개골 내벽에 또 꽝 부딪힐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반충격 손상입니다. 아하. 예를 들면 이마를 세게 부딪혔는데 뇌가 뒤로 튕겨나가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뒤통수 쪽, 그러니까 후두엽이 손상되면 갑자기 눈앞에 별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두개골 안쪽 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거친 이마엽, 전두엽 쪽에서 이런 충격, 반충격 손상이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 손상도 보니까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특정 부위에 좀 집중되는 국소성 손상하고 뇌 전체에 퍼지는 미만성 손상. 국소성 손상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국소성 손상으로는 뇌타박상과 머리내 출혈을 들 수 있어요. 뇌타박상은 말 그대로 뇌 조직에 멍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딘 충격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거죠. 어느 부위에 타박상이 생겼느냐에 따라 증상이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이마엽에 타박상을 입으면 성격이 변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머리내 출혈은 정말 응급 상황일 텐데요. 이것도 출혈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출혈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질막 바깥 출혈, 영어로는 에피듀럴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질막 밑출혈, 서브듀럴. 마지막으로 뇌 실질 안에 생기는 뇌내 출혈, 인트라세레브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손상되는 혈관 종류나 출혈 속도가 달라서 임상 양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경질막 바깥 출혈은요. 두개골하고 뇌를 감싸는 가장 바깥쪽 질긴막, 그 경질막 사이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옆머리, 관자놀이 부위 뼈가 부러지면서 그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중간 뇌막 동맥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요. 동맥 출혈이니까 어떨까요? 아, 동맥이면 피가 엄청 빨리 나겠네요. 압력도 높을 테고.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가 고이면서 뇌압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의식 명료기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환자가 잠깐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아,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정확해요. 의식을 잃었다가 잠시 멀쩡해졌다가 갑자기 다시 확 나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잠깐 괜찮아 보이는 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신속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질막 미출혈은 경질막 아래쪽 공간, 그러니까 뇌 표면과 경질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로 뇌 표면의 작은 혈관들과 큰 정맥동을 연결하는 다리정맥이 찢어져서 발생해요. 아, 정맥 출혈이면 동맥보다는 출혈 속도가 좀 느리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교활할 수 있어요. 출혈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몇 시간에서 심지어는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뇌가 좀 쪼그라들어 있는 뇌 위축이 있는 노인분들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뇌가 두개골 안에서 움직일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적 가려운 충격에도 이 다리 정맥이 찢어지기 쉬워요. 아, 그래서 뚜렷한 외상력이 없어 보이는데 의식 변화가 있는 환자, 특히 노인 환자라면 반드시 이 경질막 및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최근에 넘어진 적은 없는지 같은 과거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뇌 출혈은 뇌 실질 조직 안에 있는 혈관, 주로 동맥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이건 뭐 뇌졸중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죠. 출혈 부위나 크기에 따라서 특정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소성 손상하고는 다르게 미만성 손상이라는 건 뇌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셨죠? 이건 어떤 기전인가요? 뭔가 좀 더 광범위한 느낌인데요. 네, 미만성 축삭 손상, 영어로는 Diffuse Axonal Injury, 줄여서 DAI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인데요. 주로 이제 차량 충돌이나 추락처럼 아주 강한 가속, 감속 또는 회전력이 뇌에 가해질 때 발생해요. 이때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서로 연결하는 아주 긴 전선 같은 구조물, 바로 축삭들이 그 잡아당겨지는 힘, 전단력, 시어링 소스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늘어나거나 심하면 끊어지는 손상입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에서 눈에 띄는 큰 출혈이나 타박상이 없더라도 이 축삭 손상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뇌진탕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네, 가장 경미한 형태 위의 DAI가 바로 뇌진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CT 같은 영상검사에서는 뚜렷한 구조적 이상은 잘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신경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잠깐 기억을 못하거나 아주 짧게 의식을 잃거나 하는 증상들이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뇌진탕이라고 해서 가볍게만 볼 건 아니에요. 이런 환자도 기도나 호흡, 의식 수준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뇌진탕보다 더 심각한 중등도나 중증의 DAI는 그럼 예후가 훨씬 안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DAI는 축삭 손상이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식 소실 기간도 길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증 DAI는 그 손상이 뇌 기능의 핵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뇌줄기까지 파급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장기간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예후가 극히 불량할 수 있어요. 이때는 뇌압 상승의 다른 징후들과 함께 통증 자극 같은 거에 팔다리가 뻣뻣하게 펴지는 제내 자세나 팔은 구부리고 다리는 펴는 피질 제거 자세 같은 아주 특징적인 이상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직접 손상, 그러니까 1차 손상도 정말 심각한데요.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간접 손상 또는 2차 손상이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더 결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응급구조사인 당신이 현장에서 하는 처치가 왜 중요한지, 바로 이 2차 손상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2차 손상은 초기 충격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충격 이후에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병리적인 연쇄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진행성 손상이에요. 이 2차 손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처음 손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손상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는 것이야말로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손상이 일어나는 주된 기전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출혈이나 뇌 부종 때문에 한정된 공간인 두개각 내의 뇌압, ICP,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뇌압 상승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 즉 뇌권류,
CPP,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돼요. 뇌압 상승,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머리뼈라는 딱딱한 상자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일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딱딱한 상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몬로 켈리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딱딱한 머리뼈 안에는 기본적으로 뇌 조직 약 80%, 혈액 약 12%, 그리고 뇌척수액 CSF 약 8%가 거의 정해진 부피만큼 들어차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나 뇌 부종 때문에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부피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른 구성 요소가 줄어들거나, 예를 들어 정맥혈이 빠져나가거나 뇌척수액이 척수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보상 기전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요. 그런데 그 보상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뇌압 ICP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문제는 이 뇌압 ICP가 높아지면 뇌로 혈액을 밀어넣어주는 힘, 즉 뇌관류압 CPP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CPP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동맥압 떼기 뇌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ICP가 올라가면 CPP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 뇌압이 높아지면 혈액이 뇌로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거군요. 뇌관료압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뇌가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 중 하나고 혈류 공급 감소, 즉 허혈 상태에 극도로 취약해요. CPP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 손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 CPP를 유지하려고 전신의 혈압, MAP, mean arterial pressure를 막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자기조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ICP를 더 높이는 아주 나쁜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몸이 뇌를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하는 거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건 파국이 임박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셈이죠. 혈압 말고 뇌압과 뇌관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조절 인자가 있을까요? 특히 현장 처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거요. 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입니다. 이 CO2는 뇌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아주 강력한 인자인데요. 혈중 CO2 농도가 높아지면, 즉 과탄산혈증 상태가 되면 뇌혈관이 확장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뇌혈류를 늘리는 좋은 효과일 수 있지만 ICP가 이미 높아져 있는 뇌상상 환자에게는 뇌 혈액량을 더 늘려서 ICP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반대로 CO2가 너무 낮아지면요. 과호흡을 시키면 ICP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CO2가 너무 낮아지면, 즉 저탄산혈증 상태가 되면 뇌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ICP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뇌혈류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줄여버려서 오히려 뇌 허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함부로 과호흡을 시키면 안 되고 정상 환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병원에서 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 현장에서도 가능하면 ETCO2를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환기를 통해 정상 범위의 CO2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외상 환자에게 아주 흔하게 동반되는 두 가지 문제, 바로 저혈압과 저산소증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뇌 손상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2차 혹은 3차 손상의 아주 중요한 주범이라는 점이에요. 저혈압과 저산소증이요? 네, 저혈압은 이미 낮아지기 쉬운 CPP를 직접적으로 더 떨어뜨려서 뇌 허혈을 심화시키고요. 저산소증은 뇌세포 자체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뇌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쇼크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순환을 보조하고 충분한 산소로 공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뇌압이 계속 상승하면 단순히 혈류 문제뿐만 아니라 뇌 조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생긴다고 하셨죠. 뇌 탈출이라는 거요? 네, 맞습니다. 뇌 탈출, herniation,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뇌 조직의 일부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다른 공간,
예를 들어 뇌의 다른 구획이나 두개골에 있는 구멍, 대후두공 등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밀려나가는 뇌 조직 자체도 압박받고 꼬이면서 손상되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밀려나온 조직들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줄기나 아주 중요한 혈관들을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를 들어 측두엽의 가장 안쪽 부분인 구, 언커스가 천막이라는 구조물 아래로 밀려내려오는 천막내 탈출, 언컬 헤니에이션이 발생하면 중뇌와 동안신경, 제3뇌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구토를 하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손상된 쪽의 동공이 갑자기 확 커지고 빛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 손의 일부가 머리뼈 바닥에 있는 큰 구멍, 대후두공으로 밀려 내려가는 손의 편도 탈출, 세레벨라 턴슬라 헤르니에이션 같은 경우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센터인 숨내, 연수를 직접 압박하게 됩니다. 숨내를 압박하면 네, 그러면 갑작스러운 호흡 정지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아주 급박하고 치명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복잡한 병태 생리 과정들이 실제 환자에게서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어떤 징후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할까요? 네, 손상의 진행 단계나 위치에 따라 증상도 계속 변하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되뇌 겉질 쪽 손상과 관련해서 의식 수준의 변화, 예를 들어 혼란스러워하거나 졸려하거나 시간, 장소,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진압력 상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기억 상실이라든지 특정 뇌 부위 기능 장애, 아까 말한 전두엽 손상 시 성격 변화나 판단력 저하, 혹은 시야 문제, 아니면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 마비 같은 국소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압이 점점 더 상승하고 뇌의 중심부, 특히 뇌 기능의 핵심인 뇌줄기 쪽으로 압박이 진행되면 좀 더 전신적이고 심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신적인 변화요? 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뇌압 상승의 아주 고전적인 위험 신호, 쿠싱의 3징후 또는 쿠싱 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첫째,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든 뇌로 피를 보내려는, 즉 CPP를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마지막 몸부림이고요. 둘째, 맥박의 오히려 느려집니다. 이건 높아진 혈압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으로 미주신경이 자극되어서 나타나는 느린 맥인 서맥이고요. 셋째,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숨을 몰아쉬다가 잠시 멈추기를 반복하는 체인스 스톡스 호흡, 체인 스톡스 레스피레이션 같은 이상한 호흡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즉 혈압 상승, 맥박 감소, 불규칙한 호흡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건 뇌 탈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쿠싱의 3징후 꼭 기억해야겠네요. 혈압 상승, 맥박 감소, 불규칙 호흡. 네. 그 외에도 동공 크기가 변하거나 양쪽 크기가 달라지고 빛을 비췄을 때 반응이 둔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 또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팔다리가 뻣뻣하게 펴지는 제뇌 자세, decerebrate posturing나 팔은 가슴 쪽으로 구부리고 다리는 뻣뻣하게 펴는 피질 제거 자세, decorticate posturing 같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뇌압 상승과 뇌 탈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아주 중대한 신경학적 징후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후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와 이송하는 동안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네요. 어린아이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성인하고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네, 소아 환자는 여러 면에서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주 어린 영아들의 머리뼈는 아직 뼈들이 완전히 붙지 않아서 숫구멍, fontanel이라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뼈 자체도 성인보다 더 얇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충격 에너지가 두개골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뇌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1차적인 뇌 손상 자체의 위험은 또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머리뼈가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뇌압이 상승해도 증상이 성인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말랑말랑한 숫구멍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뇌압 상승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아, 숫구멍이 단서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소아에서 점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혈액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몸 전체 혈액량이 훨씬 적은데 상대적으로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커요. 따라서 성인에서는 머리 안의 출혈만으로는 쇼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소아에서는 머리 내 출혈, 특히 경질막 바깥 출혈 같은 것이 심하게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전체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와, 그렇군요. 머리 출혈만으로도 쇼크가 올 수 있다. 소아 환자는 정말 다르네요. 뇌순상 관리와 동시에 쇼크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외상성 뇌손상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충격 순간에 발생하는 1차 손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뇌 안에서 벌어지는 뇌압 상승과 뇌 관류 저하라는 2차 손상의 치명적인 연쇄 반응까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혈압과 저산소증 같은 전신 상태가 이 2차 손상을 얼마나 빠르고 심각하게 악화시키는지. 그래서 당신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처치들, 예를 들어 기도를 제대로 확보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 유지를 위해 순환을 보조하는 이런 것들이 환자의 생존과 장기적인 예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쿠싱 반사나 동공 변화 같은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는 능력도 결국에는 이런 병태 생리학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현장에서 뇌손상 환자를 만났을 때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을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환자를 접했을 때와 지금 의식 수준은 어떻게 변했나요? 동공의 크기와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활력 징후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증상이 나타난 속도는 어땠습니까? 단순히 스냅샷처럼 그 순간의 정보만 파악하고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병태생리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 악화의 패턴을 읽어내고 그 진행 과정과 당신의 평가를 병원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환자의 생존 사슬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